이어서 바로 패널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과총 부회장이시며 본 포럼을 계획한 과총 과학기술교육위원회의 오명숙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명숙입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주제 발표와 연계하여 수학, 과학, 정보 분야의 리더를 모시고 각 분야의 문제점과 각 분야 교육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패널 토론의 참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과학계를 대표하여 한국물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서울대 노태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수학계에서는 대한수학회 회장님이신 고등과학원 금종애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정보 분야를 대표하여 한국컴퓨터교육학회를 맡고 계신 제주대 김한일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발표를 위해서 멀리 비행기를 타고 오셨죠. 네. 교육부에서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의 실무를 맡고 계신 함영기 국장님께서 화상으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로 한국물리학회 노태원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물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노태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2022년 교육과정 개편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1세기 선진국에 걸맞는 과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발 하랄리라는 미래학자는 인류는 4개의 혁명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16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과학혁명은 우리 인류들이 개인의 편견에서 벗어나 자연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류는 기아를 극복하고 많은 질병에서 벗어났으며 전기, 전자 제품들을 이용하여 현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세대는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아직도 많은 위협을 받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로 대표되는 새로운 바이러스, 에너지 부족 문제, 기후변화 등은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과학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우리는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K-pop, K-food, K-방역 등의 K로 시작하는 많은 단어들은 우리들에게 자부심과 함께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조선과 같은 기술 산업 분야는 우리나라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은 어떨까요? 교육은 어떨까요? 또 우리의 과학교육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 과학교육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 분야는 굉장히 낮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세계 2위입니다. GNP 대비 세계 2위고요. 토탈 규모로 세계 5위입니다. 토탈 규모를 봐도 영국보다는 저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영향력 있는 논문 수는 시간에 따라 증가는 하고 있지만 국가적 그 비중 순위를 보게 되면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 같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들이 했는데 우리보다 R&D 투자가 낮은 영국과 중국에서 러시아에서도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백신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시키는 우리의 과학 제도가 아직 낙후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서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방금 우리 김우승 총장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의 일부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 창의재단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계, 금속, 전자, 전기를 전공하는 계열의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자기 전공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과학 과목이 물리라고 얘기를 했고, 약 96.3%나 되는 학생들이 물리 과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1과 물리 2를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15%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시에 이것을 다시 이수할 의향이 있느냐 얘기를 했을 때 91.7%나 되는 학생들이 이수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물리2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60%가 넘었고, 이들 학생의 많은 학생들은 다시 물리2를 이수할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필요한 과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공계 대학생 수, 특히 이 지금 박스 안에 쳐 있는 계열 학생 수의 수를 평가해 보면 약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0%가 넘는 이공계 이 계열 학생들이 적절한 과학 교육을 고등학교 때 받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은 전공 과정에 들어오면 라고 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공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공계 대학에서 전공 포기자들이 현재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교육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자연에 대한 지식, 문제, 분석, 가설, 실험의 선순환 과정을 반복하는 탐구 과정입니다. 우리는 소위 학습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숙달 학습입니다. 즉 하나의 컨셉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학습 과정으로서 이거는 주로 암기 위주의 과목에 많이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 학습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성형 학습이라는 것은 한 분야가 아니고 2개 이상의 분야를 갖다가 번갈아가면서 반복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고, 이에 따라서 나이에 따른 점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고등학교 때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공대 기계공학과에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첫 번째 전공 과목이 정력학입니다. 과연 우리 정력학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관련된 이야기는 뉴턴의 만류인력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적절한 산수를 갖다가 이해하여야 운동학적 기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개념을 이해하여야 벡터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미적분을 알아야 대학의 일반 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리학 1, 물리학 2, 대학 일반 물리를 생략한 채 그냥 정력학부터 공부하라 하는 것은 마치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한테 뛰라는 그러한 거와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대학에서 과학의 기초부터 가르치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는 학년 수에 따라서 지식이 능력이 어떻게 많아지는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물리 1, 물리 2 또는 대학교에서의 일반 물리와 같은 원리 교육을 통해서 이상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공계 대학 졸업자로서 교육을 받고 끝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물리 1과 물리 2를 듣지 않는다면 대학교에서 일반 물리를 들을 때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3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대학교 1학년생들의 일반 물리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 틀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저한테 와서 수강 신청 포기를 부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은 추후 자기 전공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낙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시 제도는, 즉 탐구 영역에서 과목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이러한 입시 제도에게는 사실은 고등학생에게 어려운 이러한 원리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거의 쉽지 않습니다.
또 학생들은 그래서 당연히 원리 교육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심화되고 올해 입시부터는 더욱더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 좌절하게 되고 또 전공을 갖다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이제 높고 우리나라 산업체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일자들은 수학과 과학의 어려운 내용을 줄이면 사교육비가 준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과학의 주요 학습 내용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후 4년 동안 학생 수는 10% 정도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거의 20%를 증가했습니다. 이것처럼 수학, 과학에서 어려운 내용을 줄인다고 해서 사교육부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어떤 과학교육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영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영어, 수학, 과학을 갖다가 일종의 코어 과목으로 또는 핵심 과목으로 잡아서 중학교과 고등학교에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또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력 비교평가 시험 피사는 각 나라의 국어, 수학, 과학에 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또 미국은 국가 교육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해서 먼저 선정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과학을 해당 국가의 언어, 수학과 함께 핵심 교과 과정으로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나선형 학습의 일부가 되는 과학 원리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나선형 교육에 익숙하도록 경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이라는 그러한 대명제 아래 2022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2015년 개정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래 박스에 보신 것처럼 과학은 탐구 영역으로서 기초 영역이 아닙니다. 즉 핵심 과목이 아닙니다. 또 과학의 필수 이수 단위를 보면 12학점으로서 한국사와 사회를 더한 16학점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는 선진국에서의 교육 방법과 상당히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지금 잠정안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틀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원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과학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학생들한테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과학교육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에 보면은 공통과목으로 세 과목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물화생지 1을 일반 선택으로 물화생지 1을 진로 선택으로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선택에 해당하는 몇 과목은 원리교육이고 진로 과목의 여러 과목들이 원리교육입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이러한 과목을 반드시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선형 학습에 필요한 이러한 과목들을 반드시 공통 과목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고교 선수 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3번의 산업혁명을 겪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과거의 과학과 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림의 아래쪽에 제가 표시한 것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해당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으로 표시한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 내용들입니다. 즉 1차, 2차, 3차의 산업혁명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서로 어우러져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작용을 하면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이후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과학 교과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관련 공대학과를 개설했고 그 정원을 증원해서 전문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기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선진국의 성공 사례, 성공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고민을 하고 우리도 비슷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초중고의 자녀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그러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진국형 과학교육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학적, 과학적 사고가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되며 선진국처럼 과학교육이 핵심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학 진학 후에 전공 포기자들을 양산하는 우리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노태한 회장님께서는 현재 낮은 위상의 부실한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나선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공계로 진입하는 학생들의 대학 전공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과 또한 대학 교육의 부실한 문제는 공대 교수인 저로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노태한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대한수학회의 금종회 교수님, 금종회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수학회 회장 금종회입니다. 오늘 그 주제 발제해 주신 김우승 총장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하셔서 적극 공감하면서 제가 좀 추가로 몇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발제하신 분의 그 말씀 중에 수학과학 정보교육 강화 없이는 향후 국가 경쟁력은 무너진다라는 지적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또 하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생 선택권 존중 정책, 학생의 선택권 존중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 높은 수학과학 교과목을 이수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하여 진정한 미래 세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에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재 지금 교육과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면서 전제가 뭐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실수 배분이 이상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용의 변화는 조금 줄 수 있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게 요구에 맞게 각 과목별로 변신은 허용하되 큰 틀은 바꾸지 않겠다는 교육과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과정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자, 2022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걸 모아서 대한수학회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맞춤형 교육,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그런데 좋은 말은 많이 들어있는데 정말 실현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비전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교육, 또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인재 양성, 여기에 포용교육과 혁신인재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조금 양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포용교육은 모든 학생을 다 챙기는 교육,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혁신인재는 분야별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인데 이 두 가지 다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은 한쪽을 죽이는, 다시 말해서 혁신인재로 양성되어야 할 학생들이 더 배워야 하고 그 학생들을 더 배우라고 격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덜 배우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수학과학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학습 부담 완화, 고교 학점제 도입 등 정책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과학, 수학, 정보 교육 강화를 통해 미래 교육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목표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이율배반적이어서 효과적으로 모두 달성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수년간 빈번하게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이 자율성 확대와 학습 부담 완화라는 교육적 이상을 내걸고 어려운 과목 학습 내용 대폭 삭감을 강행했으나 대학 입시가 최종 목표인 교육 현장을 이겨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학력 하향 평준화, 또 어려운 과목 수학, 과학을 말씀드립니다. 기피하고 단순 암기 과목으로 몰리는, 심지어 수학, 과학도 단순 암기 부분만 강조되는 그런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사교육이 줄었다거나 학습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긍정적 증거는 분명치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지어 이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 이공계 대학들의 교육에 심각한 장애를 끼쳐서 과학기술 산업 인재 양성을 방해하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교육 기회가 적을 서민층 학생들의 고급 인재로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까 김우중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체에서 물리 강좌를 새로 연다거나 기업에서는 대학에서 교육을 안 시켰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고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실한 기초를 받고 온 친구들을 대학에서 다시 교육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대부분의 이공계, 특히 공과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김우중 총장님은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공학자이시고 저는 수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학과학 정보교육을 강화를 요구하는 이해 당사자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교사를 양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원에 수학 강사를 배출해 본 적도 없습니다. 수학자로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가 경쟁력을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죠. 모든 교과와의 조화, 현재 있는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다시 말해서 공존 전략으로는 수학과학 정보교육 강화 전략과 분명히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OECD 기준 필수 교과의 개념을 도입해서 필수 교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발상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폭 삭감된 수학과 교육 내용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 2회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난 2개의 정부였습니다. 2009년, 2015년. 특히 2015년은 문리과 통합교육이라는 기체 아래 실제로는 문리과 통합이 아니라 문과로의 통합이 되었습니다. 문리과 공통으로의 통합이 되었습니다. 수학과학 교육의 내용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수학의 경우 아까 과학은 노태현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5% 이상이 삭감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과거 세대 이과생이 배우던 내용 중 행렬, 벡터, 공간좌표, 공간도형, 수학적 진화법, 순서도, 미적분의 응용, 그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등의 응용 등을 포함한 많은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삭감되었고, 그나마 이 삭감시키고 난 다음에 과거에 6학기에 배웠던 이 수학 교과 내용을 7개 과목으로 나누어서 현실적으로 한 학기에 하나씩만 배워도 6개밖에 못합니다. 따라서 7개를 다 배웠어도 과거의 이과생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학생들은 평균 5개 과목 정도를 이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인 경우에 그 결과 대학의 이공계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국민들께 수학과 교육 강화 여부를 묻는 것은
잘못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학 이공계 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학과학 교육 원상 회복, 저는 강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잘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원상 회복을 요구합니다. 과거 10여 년간 지난 2번 교육과정을 통해서 2009년, 2015년 잘못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이 현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의 기본 철학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뭐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교 학점제 도입, 이것도 걱정이 많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져 있는지, 일단 도입한다면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자, 2025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여러 제도가 사전에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별로 공부도 많이 해보지 않은 학생들한테 들어보지도 않은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들한테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학점 따기 쉽고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과목들로 쏠릴 것이 분명한데,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과목 선택에 대한 공식적 가이드라인 설정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과학하고 수학은 나전형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학점제라는 건 모든 과목의 연계성을 줄여서 어느 걸 먼저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철학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건데요. 수학하고 과학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적분을 배우면서 기하적인 개념도 들어가고, 기하를 배우면서 미적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이런 개념 없이 다 잘라버리고 울타리 단단하게 쳐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배울 수 있는 그런 수학 과학 교육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존중하고 전공별 필수 이수 과목 지정 권리를 보장하고 간섭하지 않는 등 입시 제도 변경도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강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학 과학의 위계성, 연계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선형 과목이라고요. 높은 과목들에 대해 선행 이수 과목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과목 또는 심화 과목 개설을 의무화하여 학점 따기 쉽고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수학 교과목 책에 대해서 이왕 나온 김에 그동안 기초과학협의체, 그다음에 과총 등에서 개최한 수학과학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정책 포럼에서 합의된 의견이 모아진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까 김우중 총장님, 노태원 회장님 다 언급하셨는데, 수학의 경우에 OECD 기준 시수가 7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 160시간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100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교육으로 갑니다. 수업 시수와 학습 내용이 다 부족한데 직업 진로를 걱정하는 학생은 결국 사교육에 의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이유로 많은 내용이 삭제되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능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행렬 공감 벡터마저 공통 과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이 교육과정 개정의 논의 내용을 보면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걸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크게 보여서 정말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의 분량과 수준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하향 평준화를 불러오는 등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세대가 6학기 동안 배우던 수학 내용 중 35% 이상 삭감되어 현재 7과목으로 잘게 쪼개져 있고, 삭감된 내용 중 일부분인 행렬과 수학적 기납법, 공간원 좌표, 공간 벡터, 부등식의 영역 등 이 3개의 과목에 하나씩 복원시키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과거의 잘못된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대폭 손질하는 획기적인 발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제 말씀드리는 걸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1분만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교육과정 개정에 변화 양태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이웃이면서 영원한 라이벌이죠. 이쪽 빨갛게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육과정이고요. 파랗게 있는 게 일본 교육과정입니다. 일본은 유토리 교육을 폐지한 이후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학년 걸 저학년으로 하향 이동시켰습니다. 한국은 전부 다 상향 이동시키고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것은 삭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하 그러는데 기하 과목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공간좌표, 공간도형,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이 다 삭제돼서 없습니다. 학생들은 배워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시죠. 더 내려가시죠. 예. 여기 싱가포르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기 이공계, 특히 공과대학 교수님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맥글로린 급수,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의 가장 간단한 형태이긴 하지만 또 미분 방정식,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서 한 번도 도입된 적도 없고 언급된 적도 없었던 이런 내용까지 고등학교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정혜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정혜 회장님께서는 현 수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수학교육 과정의 국제 비교를 통해 7차 교육과정 개정 이래 축소된 수학 교과의 원상 회복 혹은 대폭 확대라는 말씀으로 대폭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빨리 지나가셔서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발표 자료에 있던 진정한 미래 세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문구여서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금정 회장님 감사드리고 다음 발표는 정보교육 분야입니다. 김한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김한일입니다. 수학, 과학, 정보 이렇게 세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처음으로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서로 협력하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가 1903년 12월 17일 첫 비행을 성공하였습니다. 불과 9일 전 랭리라는 사람은 실패를 하였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하늘을 날려면 앞으로 100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불과 열흘도 되지 않은 간격이지만 사람들은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미래라고 하면 알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와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불확실하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불확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안한 불확실, 그리고 희망적인 불확실. 라이트 형제의 사례는 어떤 불확실이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라이트 형제의 위인전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보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정보과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교과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선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에 비교하면 아주 많이 짧죠. 학문의 정체성을 짐작해 보기 위해 현재 대학 체제에서의 소속을 살펴보면 자연과학대학에서 많이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 독립적인 정보대학 또는 정보과학대학의 형태를 가진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미국도 많이 그렇죠. 심지어는 정보대학 안에 인문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전공이나 학과가 있기도 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방법론으로 에자일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보통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완벽한 목표를 정해서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교한 계획을 기반으로 진행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완벽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반영하는, 그래서 짧은 주기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때 스마트폰이 테스트도 완벽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출시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라는 과목은, 이 정보과의 학문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 그림은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아래쪽에 보입니다. 빨간 글씨가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이 위치한 부분인데요. 지금도 이 그림의 원들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 내용은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는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을 모두 포함한 전체를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정보과의 범위입니다. 그냥 영어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정보과에서는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차분히 번역하고 정리된 용어를 만들 여유도 어찌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정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시면 용어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 노트도 만들기 어려워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이런 불확실한 학문 분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가서 착실하게 교육을 해야 할까요? 결국 변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컴퓨팅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처음 경험하고 있는 분야이며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변화의 포인트로 삼아야 할까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지금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완성된 것만 가르치는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진행형인데 말입니다. 결국 정보과는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평생교육과 재교육이 불가피하고 전문가들조차 지속적인 학습이 없으면 뒤처짐이 당연한 그런 교과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도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저마다 딱 잘라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영국의 경우 왼쪽에 표가 있는데요. 핵심 과목으로 앞에 발표에서 들으셨겠지만 영어, 수학, 과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포럼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에겐 더욱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 아래쪽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주요 과목 중에 이 핵심 세 과목에 준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컴퓨팅입니다. 가운데 표에서 일본 고등학교 필수 시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곳에 정보교과가 아래서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부터 입시 과목으로 정보를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다른 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정보의 불확실성을 피하지 않고 미루지도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하는 주요 교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의 정보를 볼까요? 우리 정보과는 2008년을 기점으로 거의 10년간 교육 현장에서 사라졌던 교과, 2015년에서 필수화되었다고 하지만 계열이 지켜지지 않는 교과, 초등에선 실과, 중학교엔 정보, 고등학교에서는 기술점 과정에 편제된 교과, 과목이 하나밖에 없는 교과라는 정말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는 교과입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시수의 0.29%, 중학교 전체 시수의 1%, 기초나 기본을 충실히 하고 융합을 준비할 수 있는 조화롭거나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자업 과정에서 인공지능, 즉 정보교육 도입 방법으로 융합이나 활용교육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융합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수학 융합, 과학 융합 또는 국어 융합처럼 AI 융합의 그 AI 자리에 단어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질문을 드리죠. 학교에서 수학 융합 교육을 하면 수학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과학 활용 교육을 하면 과학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 융합이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융합이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입 시기와 도입 순서 등 방법, 이것들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교사와 학교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 성취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튜터를 도입하는 사례,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튜터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교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튜터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은 인공지능 스피커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요?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가질 수 있는 편향성이 이슈가 된 사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인공지능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가르쳐서 잘 가르쳐야 되겠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예측 가능한 요소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국어, 음악, 미술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인공지능 교육에 부담을 져야 할지와 그리고 정보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AI 융합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융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융합 간의 균형과 조화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AI 융합의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보교육의 부재 또는 부실한 정보교육은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상실하고 정보교육의 격차, 결과적으로 사회생활의 격차를 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을 하려는 선생님들에게 부당한 전문성을 강요하거나 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부담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인의 부족으로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수학, 과학, 정보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힘이 되는 지식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균형과 조화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기초교육 강화와 기초에 기반한 융합교육 강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에 정보과는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한일 교수님께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정보과의 특성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시수와 내용을 문제점도 공유해 주셨고요. 제대로 된 AI 융합, AI 활용을 위해서는 그 정보 교육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김한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패널 발표자는 교육부에서 그 2022 교육과정 개정의 실무를 맡고 계신 함영기 국장님이십니다. 함영기 국장님은 줌으로 화상으로 패널 발표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 함영기입니다. 지금 감염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수학과학 정보교육을 주제로 해서 디지털 시대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우승 총장님, 노태원 회장님, 또 금종회 회장님, 김한일 회장님 발제와 토론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미래 지능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 수학, 정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말씀에도 저 역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미래교육으로의 혁신과 변화의 중심에 과학, 수학, 정보교육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발표한 과학, 수학, 정보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탐구 활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첨단 장비를 활용한 지능형 과학실과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형 학습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RGOMS, 모든 일을 위한 AI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서 수포자 없이 또 학습 수준에 맞추어서 모든 학생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미래형 수업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신설을 하고 현장 교원의 인공지능 융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현재 그 41개 교육대학원과 연계를 해서 인공지능 융합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과학, 수학, 정보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글로벌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2 개정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리력 및 디지털 기초 소양을 미래 핵심 역량으로 강조하고 수학과학 정보교육의 체계화를 통해서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요구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특히 수학과학의 기초학습을 강화해서 물리적 사고력 등 또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교육과 연계해서 디지털 핵심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정보교육과 관련해서는 정규 교과 시간 외에도 AI라든지 빅데이터 등 신산업 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과별 교육과정 공청회 그리고 현장 교원 네트워크와 온라인 포럼, 학생 학부모 소통 콘서트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그 소중한 의견 수렴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발제자와 토론해 주신 분들의 지혜가 모여서 과학, 수학, 정보교육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의 지향점을 밝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수학과학 정보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잘 알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이 자리가 꼭 2022 교육과정 개정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 과학기술계가 요구하는 수학과학 정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패널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시간에 아직도 20분이 남아 있어서 질문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이미 기조 강연에서 다루었거나 또 저희가 좀 이렇게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제외를 하고 저희가 4개의 질문을 사전 질문 목록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 발표자들께 대답을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컴퓨터 교육학회의 그 김한일 회장님께 갑니다. 정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대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정보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아마도 중학교 얘기겠지요. 전공 교사들이 부족하여 기존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너무 큰 네, 그 대입이라든가 그리고 교원 수급이라든가 하는 문제들은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 교육 전반에 관련된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교원 수급의 문제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 중에 사실은 시수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미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그 교원 수급이 가능한 인력 풀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원하는 그 교원을 충분히 그 선발할 수 있는 그런 TO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TO는 시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성을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그 회장님들과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보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적극 동참해서 그 준비에 함께 하도록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사전 질문이 좀 폭넓은 질문이어서 꼭 마음에 드시는 대답은 못 들으실 수도 있지만 주신 질문 안에서 또 저희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과학에 관한 질문이고 과학 중에서도 물리 교과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물리 교과 과정이 광범위합니다. 기초만 해도 양이 엄청난데 최신 기술까지 다 넣은 교과 과정 상황에서 입시를 생각하는 학생 및 선생님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물리보다는 타 과목에서 점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패널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계신지요? 이거는 아마도 물리학회 노태현 회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물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페르니의 지동설 이후에 과학혁명이 시작을 했는데 과학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물리학입니다. 그 이후 물리학이 현대 화학의 베이시스를 만들어 드렸고
그 화학을 베이스에서 상명 형상이라는 현대 상명과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물리학은 다른 과학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학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그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지식을 갖다가 알려드리는 숙달 학습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그러한 기초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그 원리를 갖다가 좀 설명하는, 그래서 나사형 학습 방법을 통해서 원리를 학생들한테 익히게 하는 그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원리형 교육은, 나사형 교육은 여러 분야의 이해, 특히 수학에 대한 이해, 화학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5년 교과 과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물리학계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외부에서의 압력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다른 탐구 과목과의 경쟁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원리 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물리2는 점점 인기를 잃어서 최근에는 불과 2%도 되지 않는 학생들밖에 선택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질문 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지난 교육과정 개편에서 부득이했던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리 교육은 이제는 그냥 선택 과목으로 하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그러한 필수 과목으로 좀 전환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많은 선진국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 대역을 잘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리 교육에 해당하는 일부 과학 부분들은 반드시 고등학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공대 교수로서도 물리를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렵고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 과목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또 공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했었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입에 불리해서 이 수업이 어렵다, 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우리의 굉장한 문제인 것 같아서 노태환 교수님의 제안과 또 입시 제도와 연계해서 대학 전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목을 학생들이 미리 공부하고 복습하고 하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다음 질문도 상당히 브로드해서 질문은 드리지만 또 답변은 아마 회장님께서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기하학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입니다. 예, 굉장히 애매하고 큰 질문인데요. 일단은 현재 왜 학교 수학에서 기하 교육을 해야 하나? 보통 수학 교육을 하는 목적이 보통 세 가지 기능을 학생들로 하여금 익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계산하는 거,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중요한 하나가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논거를 제시하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기하적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기하적 물체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두 도형이 만났을 때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까라는 걸 추측하고 예측하는 거죠. 직관이라는 것은 뭐가 옳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점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하적 직관을 배우는 게 이제 기하 과목인데요. 현재 지금 기하 과목은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계 학생이라면 꼭 배워야 될 거의 필수 과목이나 마찬가지고 과거 이과생은 다 배웠던 것들인데, 그나마 거기에서 또 공간좌표, 공간도형,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마저 없는 기하 과목이 현재 일반 선택도 아닌 진로 선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이 더 선택할 기회가 없어진 거죠. 진로 선택이다 보니까 수능 과목에서도 수능의 선택 과목 중 하나에서도 배제가 되어서 최근에 그걸 추가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건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고,
결국은 진로 선택으로 남아 있는 한 뭐 대학 입시나 수능에서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 꼭 필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을, 이수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최소한 그 기하적 직관을 통해서 파악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공간 좌표라든가 벡터 이런 용어들도 좀 배워둘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저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또 심지어는 융합 선택이라는 걸 또 카테고리를 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카테고리를 세분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책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학 과목은 어떻게 보면 이 산수를 잘 못하는 게,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캐디캠, 컴퓨터 에디트 디자인이나 무슨 미술을 하는 또는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과목을 조금 더 학생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 안으로 집어넣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뭐 기하교육은 또 컴퓨터도 많이 쓸 수 있죠. 눈으로 보여줄 것도 많고, 그래서 기하교육은 좀 더 수학 중에도 가장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답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 큰 질문이 되어서요. 기하의 중요성은 뭐 공대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수학과학계에서도 연관돼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이번 질문은 교육부 함영기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4차 산업혁명의 인재 배양을 위해서 제2차 산업혁명 기간에 제정된 수학, 과학 교과 과정을 지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통틀어 재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현재 뭐 정책연구진에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교과 교육과정을 이제 과목 편제를 포함해서 고민들을 쭉 하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저도 뭐 생각 같아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또 말씀 주신 바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편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아시는 대로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총 시수는 정해져 있는 가운데 각 교과 공동체별로 이제 말씀 들어보면 뭐 서로 다 중요하게 배워야만 하고 확대되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요.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새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무리가 뒤따르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나 이제 어떤 교과 공동체의 현재 상황으로 보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만족할 만한 답을 못 드렸는데요. 그렇긴 하더라도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담아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어느 때보다 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온라인 포럼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실시간 질문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 중에 몇 개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대답이라기보다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 상당히 또 공유를 했으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요. 자, 제가 의견을 찾겠습니다. 네, 현재 과학교과서를 보면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 역시 암기 과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에서도 지적이 됐었지요. 단순히 시수만 늘리는 것 말고 교육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과학 같은 의견인데요. 과학 관련된 의견입니다.
물리학, 화학 같은 과목은 전 세계적으로 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배울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고교 시절에 배울 기초 내용을 학습하지 않고 대학에서 배우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공계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갓 20살 된 신입생에게 슈퍼맨이 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고교에서 배울 과학 학습은 고교에서 이수할 수 있게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는 거여서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하명기 국장님께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막 받아서 미리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하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과학 정보교육 비중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국어, 영어에서는 글쓰기와 독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고교에서 수능 대비한다고 쉬운 내용만 반복 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고교 학생들은 일단 정해진 입시를 통과해야 하기에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자칫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조차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기회가 될지 놓치가 될까 우려됩니다. 국장님께서 짧게 코멘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교 수능에서 쉬운 내용만 반복 풀이하는 것, 그 다음에 선택을 실제로는 선택의 기회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에 예컨대 이제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대학 들어갔을 때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물론 국어, 영어 관련 과목에서도 말하기, 듣기, 글쓰기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대입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가지고 있는 수능의 방식과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기계적으로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현재 고교 학점제도 들어오고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있으니까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 시제도가 나왔으면 좋겠고, 현재 아마 정책 연구를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2024년이 되면은 새로운 대입 제도를 발표하게 될 것이고요. 그 적용은 2028년부터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 고교 학점제의 전면화의 첫 세대가 바뀌는 첫 대입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입시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이 좋은 대입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염원하던 고교 대학의 수학과학 정보 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은 김우승 총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답변 후에 또 총장님께서 마무리 발언까지 오늘 다 들으시고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총장님 주제 발표대로 되기 위해 먼저 이공계 입학을 위해 고교 학생들이 선수 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을 뽑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교 과학학습이 왜곡되지 않도록 2028년도 고교 학점제에 따른 향후 입시에서 과학 과목 선수 학습 여부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네, 대학별로 이 수학 그리고 과학 이와 관련돼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의 문제점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건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좀 튼튼하지 못하다. 그래서 공대나 자연대 이렇게 왔을 때 수학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고등학교 때 선수 과목으로 들어야만
어느 분야 공대라든지 자연대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학별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건 입시에 관련된 거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교육 환경은 정부 또 학교에서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교육 환경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은 교수자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교육계에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초중고 모든 교육자들이 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본인의 품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를 않죠. 그래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교육 과정에 시수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것이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고등학교와 또는 심지어 초중고에 같이 대학과의 연계가 중요하냐면요. 아인슈타인이 그 오래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Learning is experience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다. Everything else is just information.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초중고등학교 때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우리 물리학교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기초에 대한 것들, 이론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필수적으로 잘 듣고 대학에 와서는 그 자기 전공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쌓는 쪽으로 많이 가야 사회하고의 스킬 미스매치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 품목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해서 경제 제국 10이다 전 세계.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걸 따르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수학, 물리, 심지어 정보, 이거 없이는 지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제대국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저는 다른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천을 하지 않고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수학, 물리, 정보 이것을 그냥 그쪽에 있는 어떠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그 차원은 정말 뛰어넘지 않고는 이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국가를 생각하는 차원으로 이걸 접근하지 않으면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많이 얘기합니다. 초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AI 이런 정보랑 연결이 되고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도 과목융합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은 아닙니다. 결국은 고수들의 만남인데 그 고수들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연계 쪽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수학과 물리 쪽으로 다 근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수들이 만나야 융합도 잘 일어나고 있고요.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초중고와 대학의 연계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교육과정에서의 수학, 과학, 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은 심도 있게 같이 한번 논의하는 그런 그 스타팅 포인트가 돼서 반드시 이 우리 과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창의재단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런 그 포럼들이 조금은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패널 토론에서는 각 분야 리더들을 모시고 2022 교육과정 개정에 과학기술계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학과학 정보교육은 각 개인의 행복과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반드시 담아야 할 것과 또 담으면 좋은 내용을 확실하게 구분해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점을
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에도 참여해 주신 김우순 총장님, 금종혜 회장님, 노태원 회장님, 김한일 회장님, 하명기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